자, 이제 유선통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선통신에서 우리가 직렬전송과 병렬전송 두 가지를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병렬전송은 직렬전송 여러 개를 놓고 동시에 데이터를 보내는 게 병렬전송이에요. 직렬전송은 이렇게 보내야 될 데이터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0, 1, 뭐 1, 0, 0, 0, 0, 1 이렇게 8비트가 있어요. 8비트를 데이터를 전송을 보낼 때 직렬 전송은 하나씩 차례대로 보내는 겁니다. 이쪽으로. 아니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례대로 보내는데 결국은 한순간에 딱 보면 딱 한 비트만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병렬 전송은 신호선을 예를 들어서 8개를 썼다. 그럼 8비트를 동시에 보내는 겁니다. 이게 직렬 전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의 PC에서는 볼 수가 없지만 옛날 PC에는 이런 PC 뒷면에 보면 이런 포트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리얼 통신하는, 요거는 패러렐 통신하는 포트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패러렐 통신하는 포트는 여기다 프린터를 붙였어요. 여기 이제 프린터 케이블 메인보드랑 연결하는 프린터 케이블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RS232라고 해서 시리얼 통신을 하는, 양방향 시리얼 통신을 하는 포트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시리얼 통신을 하는 포트인데 약간 좀 달라요. 방식은, 물리적인 방식은 달라요. 이게 이제 PS2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마우스를 끼거나 혹은 키보드를 끼는. 자, 직렬 전송과 병렬 전송의 차이를 보면은,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이 직렬 전송은 전송 에러가 적고 장거리 전송에 적합합니다. 뭐에 비해서? 이 패럴렐 전송에 비해서. 그리고 신호선이 가닥수가 얼마 안 되니까 케이블도 저렴하겠죠, 만들어 놓은 게. 대신에 이제 병렬 전송은 단위 시간에 다량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전송할 수 있어요. 시리얼 통신에 비해서. 근데 이거는 요 클락이 1초에 여기 클락이죠,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 주기가 동일할 때 얘기죠. 패럴렐 통신에 비해서 시리얼 통신이 주기가 훨씬 짧다. 그러면 오히려 패럴렐 통신보다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시리얼 통신은 전송이 느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조금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리얼 통신과 패럴렐 통신을 다른 그림으로 보면은 LSB와 MSB가 있는데, LSB는 Least Significant Bit, MSB는 Most Significant Bit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표현할 때 8비트로 표현한다 라고 하면은 맨 앞에 비트, 맨 왼쪽에 있는 비트가 MSB예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비트가 LSB. 그래서 MSB는 숫자가 큰 쪽, 그리고 LSB는 숫자가 작은 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MSB부터 시리얼 통신에서는 전송을 하는데, 패럴렐은 뭐 MSB, LSB 구분 안 하죠. 그냥 8비트가 있다면 8비트 동시에 쫙 보냅니다. 이게 패럴렐 통신은 꼭 8비트가 아니에요. 8비트가 될 수도 있고 32비트가 될 수도 있어요. 혹은 16비트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을 하느냐, 동시에 여러 비트를 전송하느냐, 아니면 한 비트씩만 하느냐. 그래서 통신 속도도 여기서는 달라요. 여기는 초당 바이트 수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 시리얼 통신일 경우는 초당 비트 수예요. 그래서 이 초당 비트 수를 우리는 보통 보레이트라고 합니다. BAUT 그래갖고 보레이트. 이 보레이트이 초당 1.6kbps다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면 비트 퍼 세컨드. 그래서 보레이트는 비트 퍼 세컨드로 표현을 합니다. 자, 시리얼 통신의 대표적인 통신 방식이
RS232라는 통신 방식과 RS422 혹은 485 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RS232는 비교적 짧은 거리, 그리고 RS422 혹은 485는 좀 긴 거리 통신을 하는 용도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RS232는 이렇게 옛날에 컴퓨터 뒤에 보면은 9핀짜리 이런 커넥터가 있어요. 이게 튀어나온 게 아니고 구멍이 있는 것, 즉 피메일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리고 이 통신 방식의 통신 선로 번호를 보면은 2, 3, 4, 5, 6, 7, 8, 9 총 9개죠. 그래서 2번, 3번 TX, RX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에서 TX면 이쪽에서는 RX, 이쪽에서 TX인가 RX. 그래서 서로 양방향 통신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풀 디플렉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양방향 통신 동시에. 그리고 나머지 RTS, CTS 이런 것들은 그냥 셀프 루프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DSR, DTR, DCD도 마찬가지. 그리고 실제 이 세 선이 이용된 건데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그라운드 선입니다. 접지선. 왜? RS232 통신 방식은요, IBM 호환 PC에서 사용되는 시리얼 통신 방식인데, 통신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그라운드다. 그러면 그라운드하고 요 신호선이 가는 신호선의 전압하고의 차이. 이 차이가 3V 이상이면 0, 마이너스 3V 이하면 1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이게 RS232 통신 방식이에요. 즉 그라운드와 전위차가 플러스 3V보다 높다 그러면 0이고 마이너스 3V보다도 더 낮다, 즉 그라운드보다 더 낮다 그러면 1로 한 겁니다. 이게 시리얼 통신의 RS232 시리얼 통신 방식의 기본 프로토콜입니다. 자, 반면에 RS422나 485는요 두 선을 썼어요. 한 방향으로 통신을 할 때 선을 두 선을 썼습니다. 그래서 422 같은 경우는 단방향 통신만 가능했어요. 한순간에 A에서 B로 혹은 B에서 A로. 그래서 트랜스미터와 리시버가 있는데 하나의 신호를 전달할 때 두 선을 써서 이 두 선의 전위차가 0.2V 이상이 되면 1이고 0.2V 이하가 되면 0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신호를 보낼 때 두 선을 써서 두 선의 전위차를 가지고 0, 1을 취급하니까 이 RS232보다는 훨씬 신호선의 길이가 길어도 신호 전달이 가능했던 겁니다. 내내 RS422나 485도 내내 9핀짜리 커넥터를 썼어요. 그래서 이 422나 485는 그라운드 선 연결 없이도 통신이 가능했어요. 왜? 이 두 선 사이의 차이만 보면 되니까. 근데 RS232는요, 이 그라운드 선이, 기준선이 있어야 돼요. 기준 신호선이 없으면 이게 지금 플러스 3V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보내는 측과 받는 측이 전의 차이가 많이 나면 이게 신호 전달이 제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422나 485는 그 차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노이즈에도 강해요. 그래서 뭔가 전기선이 이렇게 통화해서 이 전압이 전부 다 둘 다 높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경우는 이게 높아지면은요, 이게 1이었던 게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한 5V, 8V가 10V 가까이 올랐다. 그러면 현재 마이너스 5V였는데 플러스 5V가 되버려요. 그러면 1에서 0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 422 통신 방식에서는
얘가 10V, 라인 A도 10V가 올라가고 라인 B도 10V가 올라가죠. 같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원거리 통신이 가능하다. 따라서 원거리 통신만 가능한 게 아니고 데이터 전송 속도도 훨씬 빠르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RS232는 이렇게 돼 있죠. 빠른 게 19.2kbit. 이거는 길이가 50피트, 50발자국 거리. 3000발자국이다 그러면은 속도를 빨리 못해요. 이 신호가 이렇게 뭉그러지기 때문에. 뭉그러지면 이게 어디가 경계선인지 제대로 파악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통신 프로토콜에 대해서 비교를 해본 건데, 표에는 동작 모드가 RS232C라고 붙였어요, 뒤에. RS232C는 싱글 엔디드. 한쪽에서 보는 거죠, 그냥. 즉, 그리고 싱글 엔디드라는 게 이 신호선 하나를 보고 이 신호선이 몇 볼트냐, 그걸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디퍼런셜은 두 선의 차이를 보는 거죠. 422나 485는 두 선의 차이를 보고 232나 423은 싱글 엔디드, 한 선의 전압 값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RS232는 1대1 통신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신호선 하나에다가 여러 개 장치하고 통신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 423이라는 겁니다. 423. 그리고 어느 한쪽에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면 RS232는 한 군데에서밖에 못 받는데 RS432는 최대 10개의 장치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10개의 장치에서 전달하는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423은 거의 이용이 안 됐어요. 422는 처음에 조금 이용되다가 나중엔 다 485로 다 바뀌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 디퍼런셜을 하면서 이 거리도 기껏해야 15m 정도였는데 이제 이 디퍼런셜 통신 방식을 쓰니까 1.2km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도 훨씬 빨라졌어요. 20kbps. 그랬다가 이제 10mbps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것도 거리가 1.2km.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것도 여러 대 10대 리시버, 즉 10대 정도의 단말들을 하고 통신이 서로 가능했었는데 이거 너무 적다, 좀 늘리고 싶다 해서 만드는 게 32개까지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422는 요 라인 2개짜리로 한 방향 통신이 가능한데 이게 한 세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받는 거. 그래서 동시에 보내면서 받을 수 있는 그게 422인데 이거는 이제 10개 리시버밖에 안 되니까 이걸 좀 늘리고 싶어서 대신에 하프 디플렉스 한순간에는 한쪽으로만 통신이 되게 바꾸면서 32개의 리시버까지 32개의 서로 다른 장치들끼리 통신을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S232 혹은 RS422, 485 이 정도 용어는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 되는데 왜 이게 아직도 쓰이느냐. RS422, 485가 공장에 가면은 각종 자동화 기기들이 있어요. 이 자동화 기기들이 서로 통신을 할 때 지금도 이 485 통신을 많이 씁니다. 422나 485. 아직도 이런 형태로 공장 자동화 기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선입니다. 공장에서는 보통
무선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노이즈들이 많기 때문에 무선 통신의 오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485 통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통신 방식 중에 하나가 아까 485 디퍼런셜 전송 방식이었었죠. 근데 네트워크 케이블, 제가 오늘 여기서는 다루질 않았는데 네트워크 케이블이 초창기에는 코엑시얼 케이블이라는 걸 썼었어요. 이 코엑시얼 케이블은 멀리 전송을 하기 위해서 전압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구리선이 하나 굵은 게 들어가 있어요. 가느다란 게 아니고 굵은 구리선이 들어가 있고 그 주변을 플라스틱으로 감싸고 그리고 바깥쪽에 또 쉴드를 치기 위해서 다른 그 전파 방해를 받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물망 같은 거 혹은 호일 같은 걸로 꼭 쌓아놨어요. 그런데 그 케이블은 설치하기도 힘들어요. 잘 휘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신호 전송을 하는데도 노이즈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리 실딩을 해놔도 주변에 강한 그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만들어진 케이블이 UTP 케이블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멀리 갈 거는 아니에요. 멀리 갈 거는 아닌데 통신을 좀 빨리 하고 싶어요. 우리도 많지 않게. 그래서 만드는 게 이제 UTP 케이블인데 RS42나 485의 기본 개념을 똑같이 이용을 합니다. 어떻게? 신호를 보내거나 받을 때, 신호 전달을 할 때 꼭 두 선을 써요. 두 선을 쓰고, 그래서 1을 보낸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한 선은 플러스, 한 선은 마이너스. 그래서 이 차이를 보는 겁니다. 이럴 경우 1, 1, 0, 0, 1, 0, 1, 1, 0, 1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호선이 조금 길어지면 중간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지면 여기서는 신호선이 이렇게 전압이 높았는데 반으로 떨어졌어요. 반으로 떨어졌어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합니다. 우리가 485는 0.2V 차이가 0.2V 이상이냐 이하냐 이걸 갖고 따졌는데 UTP 케이블에서는 0.2V도 아니고 훨씬 더 낮아요. 대신에 어떻게 돼요? 신호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갔구나라고 인지가 가능할 정도만 되면 아 이거는 1이다 아니면 0이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0.2보다도 훨씬 낮은 전압에서도 이거를 디텍트 할 수 있게 이 소자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RS42나 485는 신호선이 이렇게 꼬여 있지는 않는데 UTP 케이블에서는 이렇게 꼬아놨습니다. 쌍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초록색 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 띠가 있는 선이 있어요. 초록색 띠가. 이런 식으로 같은 색깔끼리의 두 선이 꼬여지는 겁니다. 꼬여지게 하는 겁니다. 케이블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꼬여져 있죠. 네. 파란색, 빨간색, 검정색과 흰색, 이건 초록색 이런 식으로 꼬여져 있어요. 이 꼬여져 있으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신호를 전압이 걸리겠죠. 그러면 이게 안 꼬여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유도 전류를 일으켜서 서로 전압들을 땡기려고 하면서 강하게 땡기면 땡길수록 이게 폭이 더 줄어들겠죠. 야 이거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꼬아놓은 겁니다. 꼬아놓으면은 완전히 90도 꼬이면은 서로 영향을 안 미쳐요. 신호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도. 근데 90도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많이 꼬여 있을수록 90도에 가까울수록
서로 배척하는 힘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 꼬여져 있는 케이블이 꼬여져 있는데, 그래서 단의 길이당 몇 바퀴나 꼬여져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꼬여져 있을수록 영향을 덜 주니까 좋은 케이블이겠죠. 그리고 덜 꼬여져 있을수록 싼 케이블이고. 그래서 이 UTP 케이블에는 카테고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카테고리라는 게 뭐냐, 단위 거리에 몇 회가 꼬여져 있느냐라는 것을 규격을 정해놨어요, 국제적으로. 그래서 이게 카테고리 3이다, 카테고리 5다, 혹은 카테고리 7이다. 이렇게 이 케이블 있죠, 이 피복 바깥쪽에, 여기 바깥쪽에요. 막 글씨가 인쇄되어 있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카테고리 5인지, 카테고리 3인지, 카테고리 7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카테고리 7이면 꼬임수가 카테고리 5에 비해서는 많이 꼬였다. 많이 꼬였으니까 뭐예요? 신호 전달이 훨씬 더 멀리 가고, 멀리 간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는 훨씬 빠르게 또 보낼 수 있다는 얘기랑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카테고리 3는 10메가 정도의 이더넷인데, 카테고리 5는 약 100메가, 그리고 카테고리 7은 약 10기가 정도의 대역폭을 갖는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TP 케이블은 보통 최대 거리가 목표가 100m인 통신 방식을 위한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케이블 카테고리가 존재해서 이 카테고리는 꼬임 정도를 나타낸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유선통신 방식 중에 하나가, 아까 485나 그 UTP 케이블은 멀리 못 갔잖아요. UTP 케이블이 100m, 485는 기껏해야 뭐 1.2km. 그죠?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전달을 했어요. 중간에 증폭기 줘가지고 브릿지 같은 거 둬서 신호를 다시 또 증폭해서 보내고 하는 그런 형태로 485 통신을 썼었는데, 이 광케이블이라는 게 개발이 되면서 원거리 통신은 전부 다 광케이블로 바뀌었습니다. 이 광케이블은 전반사의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전반사의 원리란 무엇이냐면은, 빛이 물속에서 출발하여 공기 중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특정 각도 이상에서는 공기 중으로 빛이 나가지를 못하고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즉 비스듬하게 수면 경계 쪽에 빛이 비스듬하게 0도에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못 나가고 바로 반사가 됩니다. 그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광케이블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빛이 통과하는 코어가 있고요. 그 코어를 둘러싼 클레이딩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코팅 완충층이 있고. 그래서 실제 빛은 이 코어를 따라 흐르는 겁니다. 근데 빛이 에서 산란이 되면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 클레이딩이 밀도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밀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갈 때 이 전반사의 원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각으로 빛을 쏘면 이 클레이딩 쪽을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코어에 갇혀서 계속 이렇게 반사돼서 출력되는 지점까지 전달이 됩니다. 이게 중계기 없이도 약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까지도 전송이 가능해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죠?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까지도. 신호선도, 이 빛의 신호도 손실이 거의 없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음성 및 영상 정보, 디지털 정보가 있다. 그럼 이걸 전기 신호로 바꿔서 발신기, 레이저나 발광 다이오드로 되어 있는데, 이 발신기를 통해서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을 합니다. 이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할 때 다이오드를 사용하는데, 이 다이오드에 의해서 발생되는 빛이 특정 각도로 인해
특정 각도 이상으로 해서 이 광케이블에다가 딱 조사를 하면 반사는 되겠죠. 반사가 되는, 그러니까 부딪히는데 벽에, 클레이딩 벽에 부딪히면은 그 각이 어느 정도 이상이네 그러면 다시 꺾이고 또 꺾이고 쭉 꺾여가면서 반사되면서 목적지인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려는 작전까지 딱 도달합니다. 그러면 이 전기 신호를 딱 뽑아서 그대로 전화기 쪽으로 전달을 하면 음성 데이터 혹은 영상 데이터들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광원, 광변조기, 광검출기 뭐 이런 게 있죠. 판정, 클럭 복원기. 그러니까 그렇죠. 판정을 한다는 얘기는 0이다, 1이다 이걸 판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디지털 통신은요, 여기는 클럭이라는 개념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럭을 서로 송수신하고자 하는 그 단말들 사이에 맞춰 놔야 됩니다. 그래서 광케이블을 이용한 통신은 중계기 없이도 수백 킬로미터 전송 가능하고 이 빛이 바깥으로 안 나오니까요. 도청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도의 신뢰성을 요하는 통신을 할 때 초창기에는 광케이블을 썼어요. 자,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빛의 속도가 엄청 빠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자, 이번에는 모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뎀이라는 것은 모듈레이터와 디모듈레이터의 줄임말입니다. 앞에 MO 그리고 뒤에 DEM 이 두 개의 단어에서 5개의 알파벳을 뽑아내서 만드는 게 모뎀입니다. 모뎀이라는 것은 송신 측에서는 디지털 신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줍니다. 일단 그게 변조입니다. 그리고 이 변조된 신호를 반성파에 실어서 전달을 합니다. 반성파에 실어서 전달을 하면 수신하는 측에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받는데 이 아날로그 신호로부터 디지털 신호로 다시 만들어 줍니다. 이걸 우리는 복조 혹은 디모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뎀이라는 것은 양방향으로 통신을 하려니까 변조와 복조가 한 세트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그게 이제 한 세트가 돼서 뭐가 되는 거다? 모뎀이 되는 겁니다. 옛날 모뎀, 일반 음성 전화기 라인 있죠? 그걸 썼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음성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꽂는 곳이 있는데 그 전화기 꽂는 곳에 이렇게 모뎀이라는 걸 하나 설치를 합니다. 모뎀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이 전화선이 여기에 연결이 돼요. 그러면 전화국에서 온 선이 그러면 이 모뎀은 그냥 또 바로 전화기를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 포트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 랜 케이블 아까 만들었던 UTP 케이블입니다. UTP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도 있고요. 파워 있고 이렇게 해갖고 외장형으로 크지도 않아요. 조금 한 손바닥만한 모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게 이렇게 생깁니다. 아까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전화선을 연결할 수도 있고요. 이 모뎀에 여기 전화선을 연결을 할 수도 있고 국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전화선을 연결할 수도 있고 요즘은 광케이블로 연결됩니다. 이 광케이블로 연결된 모뎀이 여기 이거죠. 자, 모뎀의 동작 원리 한번 다시 보면은 내가 이쪽 왼쪽에서 우측으로 전달해야 될 디지털 신호가 있어요. 이거를 모뎀을 거치면 변조와 복조에 의해서 변조에 의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게 되고 이 신호가 전달이 돼서
복조를 다시 하면 이렇게 디지털 신호가 나옵니다. 이런 형태로 모뎀이 작동을 하는 건데 양방향으로 작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를 바꾸는 때 이 아날로그 신호가 뭐냐? 이 반송파라는 게 있어요. 이 반송파라는 게 손실이 적은 일종의 아날로그 파형이에요. 그래서 신호파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아날로그 반송파에다가 신호파를 적용하면 이렇게 변조파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건 지금 아날로그 신호를 실었는데 음악 같은 거 예를 들면 근데 여기에 디지털 신호를 실는다 그러면 이제 변조 방법이 예를 들어서 1일 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파수가 주기가 짧아져요. 그리고 주기가 길으면 0. 또 짧아졌어요. 그럼 1, 0. 이런 식으로 디지털 신호의 변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뎀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유선통신 기술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유선통신 방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컴퓨터 통신, 정보 통신과 관련된 공부를 할 때 많이 접하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난주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시험을 못 치른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학생들은 오늘 오후 10시부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지난번에 시험 못 치른 학생들은 45분 정도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특별한 공지 없습니다. 10시에 시험이 시작되고 10시 45분 되면 시험이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이번에 꼭 시험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